세상만사 별의별 이야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온 춘심 민담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지리산 설산을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무영, 조선 최고의 호랑이 사냥부대 차코갑사의 조장이었습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곰 가죽을 덧댄 두툼한 무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드러난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하얀 눈 위로 점점이 흩뿌려졌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이따금씩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을 100명 넘게 해치웠다는 식인 호랑이 백눈. 무영은 그놈을 쫓아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다가 오히려 역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기랄. 무영은 미끄러운 눈길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부상당한 어깨에서 터져나오는 극심한 고통의 눈앞이 아찔해졌지요. 이대로 쓰러져 있다가는 꼼짝없이 저 짐승의 밥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저편,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가였습니다. 살았다. 무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오두막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사람이 죽어갑니다. 제발. 무영은 육중한 나무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보라 소리에 그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이 코앞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영은 실례하겠소 라고 외치며 온 힘을 다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낡은 문고리가 부서지며 문이 안으로 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굴러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가 빗장을 거는 순간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문에 몸을 부딪히는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무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지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화로가 붉은 숯불을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촛불 아래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꾸미지 않은 맨얼굴이었지만 그 미모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영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자신의 무례를 깨닫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밖에서 흉악한 짐승에게 쫓기다 부상을 입어 살기 위해 부득이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왔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여인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모습처럼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백눈이 맞습니까? 무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깊은 산골의 여인이 어찌 그 악명 높은 호랑이의 이름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렇소. 부인께서는 어찌 그놈을. 이 산에 살면서 그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지요. 한 달 전에는 이웃 마을에 나무꾼이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여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무영은 그녀가 보통의 여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산과 이 산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눈보라가 이리 거세니 놈도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날이 셀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지요. 무영은 여인이 혼자 사는 과부임을 짐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사내의 물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녀의 몸가짐은 정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교의 법도가 엄한 조선 땅에서 젊은 남녀가 단둘이 한 방에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지금 피투성이의 짐승 냄새를 풍기는 불청객이었습니다. 부인, 배를 끼칠 수는 없소.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소.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무영은 다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법을 어기고 과부의 집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홍이 그의 앞을 막아서듯 말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호랑이 밥이 되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화로 옆 아랫목을 가리켰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는 저곳에 앉아 계시지요. 그것이 손님을 살리는 길이고 제가 편안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바깥의 혹한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롯불의 온기가 방 안을 훈훈하게 두고 있었지요. 무영은 아랫목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짐승들과 싸우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과 단둘이 좁은 방에 갇혀 있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려 옆에 앉은 여인에게 들릴까 조마조마할 지경이었습니다. 눈에 젖었던 겉옷이 화롯불의 온기에 녹아내리며 축축한 냉기가 살갗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무영은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상처가 덧나고 열이 오를 것이 뻔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말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여인의 앞에서 옷통을 벗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끙끙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그런 무영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리던 여인 은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느질감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말은 무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계속 입고 계시면 병이 드실 겁니다. 여기 거리에 널어 말리시지요. 아, 아니요, 괜찮소. 사내 대장부가 이까지 추위쯤이야. 무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은홍은 바느질감에서 시선을 들어 무영의 어깨 상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가 멎지 않고 계속해서 옷 밖으로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집을 부리실 때가 아닌 듯합니다. 그 상처 이대로 두면 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꾸짖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지요. 그럼 실례하겠소. 무영은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쭈뼛거리며 젖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의 다부진 상체가 드러나자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뜨거워지는 듯했습니다. 험한 산을 누비며 단련된 그의 몸은 잘 다듬어진 바위 같았고 크고 작은 흉터들이 그의 거친 삶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은홍은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피했지만 붉어진 귓불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영이 겉옷을 거리에 널고 다시 자리에 앉자 은홍이 자리에서 일어나 약상자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처를 좀 봐야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무영은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금 따끔할 겁니다. 은홍은 무영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난향이 무영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짐승의 피 냄새와 땀 냄새에만 익숙했던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아찔한 향기였습니다. 은홍은 부드러운 천에 따뜻한 물을 적셔 무영의 어깨 상처 주변의 피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발톱에 깊게 핥히어진 상처는 보기에도 끔찍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소독약으로 쓰이는 독한 약초즙이 상처에 닿자 무영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은홍의 다른 한 손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무영은 차라리 호랑이와 싸우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의 고통보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타오르는 듯한 열기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 효과가 있는 약초 가루를 꼼꼼히 뿌린 뒤 깨끗한 무명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염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날 무렵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참 곱소. 무영의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은홍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영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내 손은 이렇게 투박하고 굳은 살투성이인데 부인의 손은 옥처럼 희고 고와서 그저 무영의 손은 평생 창과 칼을 잡아온 사냥꾼의 손이었습니다. 굵고 거칠었으며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었지요. 그에 비해 은홍의 손은 비록 약초를 다듬느라 손끝이 조금 물들어 있었지만 길고 가늘었으며 희고 부드러웠습니다. 은홍은 잠시 무영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산에서 길 잃은 짐승들을 구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는 손이겠지요. 제 손이야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저 가녀린 손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분위기는 지붕 위에서 들려온 소름 끼치는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쿵, 쿵, 마치 거인이 걷는 듯한 육중한 발소리였습니다. 낡은 석가래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천장에서 흙가루가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백눈이었습니다. 놈이 끈질기게 냄새를 맡고 오두막 지붕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무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은홍의 앞을 가로막고 벽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부러진 창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해졌고 눈빛은 다시 야생의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쉿,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은홍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무영의 팔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지붕은 튼튼하니 걱정 마세요. 놈도 지붕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섣불리 소리를 내어 놈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지붕 위에서는 호랑이가 초조한 듯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앞발로 지붕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기왓장이라도 얹은 지붕이었다면 박살이 났겠지만 다행히 이 오두막의 지붕은 두꺼운 흙과 지프로 이겨 단단하게 굳힌 형태라 놈의 발톱이 쉽게 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창대를 쥔 채 은홍의 말대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은홍의 담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기절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을 상황.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화로의 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놈은 배가 고프면 더 난폭해집니다. 아마 이 안에서 나는 사람 냄새를 맡고 흥분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곧 지쳐서 제굴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합니다. 은홍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호랑이는 별다른 소득이 없자 신경질적인 포효를 한번 내지르고는 이윽고 육중한 몸을 날려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한번 울리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무영은 긴장이 풀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홍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다시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오, 부인은. 무영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홍이 고개를 들어 무영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산에 살다 보면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게 된답니다. 저 녀석은 두려운 존재가 맞지만 지금 이 순간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을 뿐이지요. 호랑이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밖에는 다시 세찬 눈보라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무영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영은 민망함에 얼굴을 붉혔지요. 허허, 이놈의 배가 염치도 없이. 그러자 은홍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고구마 몇 개와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을 작은 소반에 받쳐 들고 나타났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시장하실 테니 이것이라도 드세요. 무영은 황송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따뜻한 음식 앞에서 꾸벅 인사를 하고는 허겁지겁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구마와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동치미의 조화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소.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는 처음 먹어보. 무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은홍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부인은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지내시는 거요? 무영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홍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인이 정해진 분이 있었으나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역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과부가 되었지요. 세상의 눈초리를 피해 이리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꾸며낸 듯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만은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캐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호랑이를 잡으러 다녔어. 아버지는 내 눈앞에서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으셨지. 그 후로 나는 평생을 호랑이를 잡는 데 바쳤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게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녘 타닥거리며 타던 화롯불이 거의 사그라들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창호지 너머로 푸르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이 기묘하고도 따뜻했던 밤도 끝이 날 터였습니다. 무영은 아쉬운 마음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오두막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 문 쪽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백눈이었습니다. 놈이 밤새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문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지끈 튼튼해 보였던 나무 문짝이 놈의 무지막지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파편이 안으로 튀었고 부서진 문틈 사이로 굶주린 호랑이의 붉은 눈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기랄, 이놈이 작정했구나. 무영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숨어있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문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부인, 어서 숨으시오. 부엌 아궁이 뒤든 다락이든 어디든 몸을 숨기시오. 무영은 은홍을 향해 소리치며 부러진 창대를 고쳐 잡았습니다. 내가 놈을 유인하겠소. 내가 밖으로 나가는 틈을 타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시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말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몸과 부러진 창만으로는 저 거대한 짐승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여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룻밤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은홍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무영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문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사냥꾼의 삶이란 본래 이런 것이요. 부인 덕에 따뜻한 하룻밤을 보냈으니 여한은 없소. 무영은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덜컹거리는 문빗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은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크앙!
문이 열리자마자 백눈이는 굶주린 포효와 함께 무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은 재빨리 몸을 옆으로 굴러 놈의 첫 번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러진 창대로 놈의 옆구리를 힘껏 찔렀지요. 하지만 놈의 가죽은 두꺼운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창대는 놈의 가죽을 뚫지 못하고 팅 소리를 내며 튕겨 나갔습니다. 젠장, 역시 어림없나. 무영은 눈밭을 구르며 필사적으로 놈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일어 뺨을 베는 듯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차코갑사였지만 부상당한 어깨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무기마저 부러진 상태에서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투를 벌이면서도 오두막 안의 은홍을 걱정했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숨었기를, 그리고 자신이 시간을 버는 동안 멀리 도망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백눈이는 교활했습니다. 놈은 무영이 부상당했다는 것을 알고 집요하게 그의 다친 어깨 쪽을 노렸습니다. 몇 번의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마침내 무영은 놈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앞발에 가슴팍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크! 엄청난 충격에 숨이 막히고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영의 몸은 눈밭 위로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무기, 부러진 창대마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백눈이는 승리를 직감하고 천천히 쓰러진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놈의 입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고 굶주림의 찬침이 눈밭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영은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 속에서 흐릿해져가는 시야로 다가오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후회는 없다. 백눈이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무영의 목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탕! 고요한 설산을 찢는 천둥 같은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영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도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소리와 동시에 백눈이의 거대한 몸이 경련하듯 움찔하더니 크악 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놈의 왼쪽 눈알이 터져 붉은 피와 함께 허공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가 고통 속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두막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은홍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가녀린 몸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길고 육중한 조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구에서는 아직 가시지 않은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땅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었고 총을 쥔 두 팔은 미동도 없이 목표물을 향해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던 그 가녀린 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전투를 치른 백전노장처럼 냉철하고도 서슬퍼런 기세를 뿜어내는 명사수가 서 있었습니다. 무영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은 일반 포수들이 쓰는 낡은 화승총이 아니었습니다. 총신은 더 길고 정교했으며 격발장치 또한 훨씬 개량된 형태였습니다. 청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최신식 조총이었습니다. 저런 귀한 물건을 어째서 이 깊은 산골의 과부가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 신기에 가까운 사격 솜씨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무영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백눈이는 극도의 고통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놈은 더 이상 무영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새로운 적, 오두막 문 앞에 서 있는 은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크아! 땅이 울리고 눈보라가 일었습니다. 놈의 기세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흉악했습니다. 무영은 피하시오 라고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홍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하지만 눈보다 빠른 속도로 화약 접시에 화약을 붓고 부싯돌을 튕겨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총구를 들어 달려드는 호랑이의 미간을 겨누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탕! 두 번째 총성이 설산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총알은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백눈이는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들고 있었고 총알은 놈의 미간을 깊숙이 파고드는 대신 이마를 스치며 길고 붉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크왕!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연이은 공격에 백눈이는 마침내 공포를 느꼈습니다. 놈은 평생을 이 산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단 한 번도 이처럼 강력하고 정체 모를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놈은 은홍의 코앞에서 급히 방향을 틀어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지르며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거대한 위협이 사라지자 설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오직 총성의 여운만이 메아리처럼 맴돌 뿐이었습니다. 무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를 천천히 내리는 은홍의 모습을 넋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자 은홍은 조총을 어깨에 메고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에 냉철한 사냥꾼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셨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지만 무영은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복을 입은 가녀린 과부, 지붕 위의 호랑이 소리에도 태연하게 바느질을 하던 여인, 그리고 방금 전 조선 최고의 사냥꾼인 자신도 당해내지 못한 식인 호랑이를 단 2발의 총성으로 쫓아낸 명사수. 당신 대체 누구시오? 무영의 입에서 나온 것은 고맙다는 말이 아닌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부인이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 그 솜씨는 하루 이틀 연습한 것이 아닌데. 그러자 은홍은 총을 능숙하게 닦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속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자신을 지킬 방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신술이라니 그건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오. 그 조총은 어디서 났으며 그 기술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오.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차코갑사의 조장으로서 저런 위험한 무기를 가진 정체불명의 인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흉악한 범죄자나 역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은홍은 무영의 다그침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가 깁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얼어 죽겠습니다. 다시 오두막 안 따뜻한 화롯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상처의 고통도 잊은 채 은홍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은홍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청나라의 역관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서 몇 해를 살았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무영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를 통해 서양에서 건너온 신문물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저 조총이었지요. 조선의 낡은 화승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였습니다. 호기심 많고 당찼던 어린 소녀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청나라 장군에게 부탁하여 몰래 총수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남장을 하고 사격 훈련에 참가하며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으로 돌아온 뒤 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총을 쏘던 소녀는 간대없고 정해진 배필에게 순종해야 하는 양반집 규수가 되어야만 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탐욕스러운 숙부는 저를 늙고 병든 대감의 후처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조총 한 자루만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지요. 세상은 저를 정혼자가 죽자 그를 따라 죽지 않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독한 과부라고 손가락질하며 찾고 있을 겁니다. 은홍의 기구한 사연을 들은 무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가슴속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오. 한참 만에 무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한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요. 그것은 죄가 아니요. 오히려 당신의 그 총 솜씨는 나라를 구할 귀한 죄주요. 썩어빠진 예법과 탐욕스러운 자들 때문에 당신 같은 인재가 이 산골에서 썩고 있었다니 통탄할 노릇이요.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홍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차코갑사의 예법에 따라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조선의 무관으로서 이제부터 당신을 세상의 부당한 비난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겠소.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 나라에 필요한 영웅임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소. 그러니 더 이상 숨어 살지 마시오. 무영의 진심, 어린 맹세에 은홍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홀로 싸워왔던 그녀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든든한 사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무영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눈이 그쳐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놈이 다시 올 겁니다. 은홍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한쪽 눈을 잃고 부상당한 백눈이는 복수심에 불타 이 주변을 떠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위험했습니다. 놈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산을 내려갈 수 없소. 무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힘을 합쳐 놈을 잡아야 하오. 은홍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이 트기 전 화롯가에 마주 앉아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호랑이 사냥꾼과 조선 최고의 저격수 두 전문가의 만남이었습니다. 놈은 이제 총소리를 경계할 것이요. 탁 트인 곳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지. 내가 놈을 유인해야 하오. 무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나리의 몸은 괜찮소. 이 정도 상처는 익숙하오. 내가 놈을 좁은 계곡으로 유인하겠소. 그곳은 양쪽이 절벽이라 놈이 도망칠 곳이 없지. 부인은 저 위쪽 바위에서 나를 엄호해 주시오. 내가 놈과 뒤엉켜 시간을 버는 동안 부인이 놈의 숨통을 끊는 것이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거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눈이처럼 교활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대담한 계략이 필요했습니다. 내 등을 부인께 맡기겠소. 무영이 은홍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사냥의 동료를 넘어선 한 사내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홍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믿으시는 만큼 저 또한 나리를 믿겠습니다. 반드시 놈의 심장을 꿰뚫겠습니다. 아침 해가 눈 덮인 설산 위로 떠오르자 두 사람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작전대로 무영이 먼저 피 냄새를 풍기며 계곡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은홍은 조총과 화약 주머니를 챙겨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바위 위 자신만의 저격 장소에 몸을 숨겼습니다. 크르릉,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백눈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흉측한 몰골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놈은 복수심에 불타
무영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이리 와라, 이놈아. 무영은 놈을 조롱하며 계획했던 좁은 계곡 안쪽으로 놈을 유인했습니다. 백눈이는 이성을 잃고 무영의 뒤를 쫓았습니다. 계곡에 들어서자 무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위를 등지고 서서 부러진 창대 끝을 날카롭게 갈아 만든 단창을 고쳐 잡았습니다. 자, 이제 너와 나의 끝을 보자. 백눈이가 덮쳐오는 순간 바위 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은홍의 첫 번째 탄환이 백눈이의 앞다리를 스치며 상처를 냈습니다. 놈이 주춤하는 사이 무영은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단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무영이 앞에서 놈의 주의를 끌고 공격을 받아내는 동안 은홍은 뒤에서 정확한 사격으로 놈에게 상처를 입히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10년을 함께한 부부처럼 눈빛만으로 서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움직였습니다. 한 번의 공격과 한 번의 사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탕탕! 총성이 계곡을 울릴 때마다 백눈이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놈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백눈이는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눈앞의 인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진짜 위협은 저 위쪽 바위에서 들려오는 총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놈의 지능은 웬만한 인간보다 뛰어났습니다. 백눈이는 갑자기 무영에게서 등을 돌려 계곡의 다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도망가. 무영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놈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놈은 계곡을 벗어나 은홍이 있는 바위를 향해 산비탈을 타고 우회하여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의 목표는 이제 무영이 아닌 은홍이었습니다. 부인, 위험하오. 놈이 그쪽으로 가오. 무영이 소리쳤지만 너무 멀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홍은 장전하느라 놈의 움직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 장전을 마치고 총구를 들었을 때 바로 눈앞의 나무 위에서 백눈이가 그녀를 향해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크와 피할 시간도 조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은홍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지만 놈의 거대한 앞발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악! 은홍은 비명을 지르며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조총도 저 멀리 날아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백눈이는 굴러떨어진 은홍을 향해 승리를 직감한 포효를 내지르며 다시 한번 몸을 달렸습니다. 은홍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 눈밭을 가르며 무영이 그림자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는 은홍에게 도약하는 백눈이의 뒷다리를 낚아채 온몸으로 매달렸습니다. 이놈아, 어딜? 갑작스러운 무게에 중심을 잃은 백눈이는 은홍의 코앞에 처박혔습니다. 무영은 호랑이의 등 위로 올라타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놈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백눈이는 몸을 거세게 흔들어 무영을 떨어뜨리려 했고 두 사냥꾼은 눈밭을 구르며 뒤엉켰습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육탄전이었습니다. 무영은 날카로운 발톱에 등이 찢기고 거친 이빨에 팔이 물렸지만 결코 놈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인간 방패 삼아 은홍이 총을 되찾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 총을 어서. 무영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은홍은 어깨의 고통을 참고 눈 속에 파묻힌 조총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총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화약을 재었습니다. 그 사이 무영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백눈이가 그의 팔을 물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이요, 쏘시오, 나를 겨누어서라도 쏘란 말이오. 무영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은홍에게 사격각을 만들어주기 위해
놈의 입에 자신의 팔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은홍의 시야에 무영의 피투성이 얼굴과 그 뒤로 보이는 호랑이의 심장 부근이 겹쳐 보였습니다. 은홍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진 사내. 그녀는 반가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총알이 무영의 몸을 꿰뚫을 수도 있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요. 무영의 절박한 외침에 은홍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사냥꾼의 결단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숨을 멈추고 무영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흐름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소회를 당겼습니다. 탕! 마지막 총성이 설산을 울렸습니다. 총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무영의 귓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 백눈이의 왼쪽 가슴, 정확히 심장이 있는 위치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크억! 거대한 야수의 몸이 크게 한번 경련하더니 이내 힘없이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놈의 눈에서는 서서히 생명의 빛이 사라져 갔습니다. 지리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식인 호랑이, 백눈의 최후였습니다. 무영 역시 호랑이의 몸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은홍을 향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영 나리! 은홍은 총을 내던지고 무영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호랑이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 피를 흘리고 있는 무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은홍은 울먹이며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무영의 팔 상처를 꽉 동여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원망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영은 고통 속에서도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이리 죽을 놈으로 보였소? 이 강무영은 염라대왕 앞에서도 호랑이 가죽값을 흥정할 놈이요. 그는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피 묻지 않은 손으로 눈물 흘리는 은홍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울지 마시오. 부인이 우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소.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덮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습니다. 은홍은 처음에는 놀라 몸을 굳혔지만 이내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얀 설원 위, 피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두 남녀의 뜨거운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격정적인 입맞춤이었습니다. 며칠 뒤 눈이 녹기 시작한 산길을 두 사람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무영은 어깨에 거대한 호랑이, 가죽을 둘러매고 있었고 은홍은 그 옆에서 조총을 맨 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습니다. 한양에 가면 숙부라는 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걱정되지 않소?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나리께서 계시니까요. 은홍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허허,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려. 그런데 그냥 내 곁에만 있기에는 부인의 솜씨가 너무 아깝지 않소? 무영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양에 가면 내 짝으로 차코갑사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소? 그만한 솜씨면 사내 10명 몫은 충분히 할 터. 조선 최초의 여군이 되는 게지. 물론 내 옆자리는 비워두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함께하자는 고백이자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은홍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장난기 어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대장님의 명령이라면 따라야지요. 대신 제 뒤는 확실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강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었습니다.